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 일주일 만에 시아버지 시중을 들라 강요받은 세댁. 그날 밤 시아버지의 행동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결혼식 일주일 만에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새 신부에게 끔찍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시아버지가 어느 날 밤 예고도 없이 며느리의 방에 들어온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하시고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민서, 올해 27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새 신부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거라 믿었던 남자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래를 꿈꿨죠. 결혼식은 하객들로 북적였고 모두가 제게 복 받았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존경받는 공무원 출신이시고 뼈대 있는 집안으로 시집 잘 갔다고요. 하지만 정확히 일주일 후 저는 신혼방 침대에 멍하니 앉아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쥔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온 날부터 저는 이 집의 분위기가 어딘가 기묘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는 60대 초반의 남성으로 겉보기엔 매우 점잖고 목소리도 중후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분이셨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처음 뵌 순간부터 저는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아주 기묘했습니다. 마치 제 옷을 전부 꿰뚫어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정하고 세심한 분처럼 보였지만 입만 열면 며느리의 도리나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대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남편 지훈 씨는 항상 제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그런 사소한 건 신경 쓰지 마. 우리 집이 좀 가풍이 엄격해서 그래.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저는 제가 너무 예민한 탓이라 생각하며 애써 모든 걸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일은 결혼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막 마쳤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죠. 민서야, 아버님이 요즘 어깨가 안 좋으시단다. 지난번에 테니스 치시다가 좀 무리하셨나 봐. 네가 가서 어깨 좀 주물러 드려라. 효도도 할 겸.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어깨를 주무르라고요? 저는 남편 지훈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제 대신 거절해 주거나 피곤할 테니 자신이 하겠다고 말해주길 바랐죠. 하지만 남편은 그게 뭐 대수냐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자기가 아버지 어깨 좀 주물러드려. 우리 집은 다들 그렇게 해. 나도 어릴 때 아버지 다리 많이 주물러드렸어. 저는 마지못해 시아버지 뒤로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눈을 감은 채 그의 어깨를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그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갑자기 시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내 손이 참 부드럽구나. 내 어미보다 더 따뜻해.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남편은 갑작스러운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저는 시부모님과 단둘이 남게 된 겁니다. 그날 밤 제가 막 샤워를 마치고 방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시아버지가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네가 기침하는 것 같아서 감기 쫓으라고 따뜻한 주스 좀 가져왔다. 마시고 기운 차리렴.
새 식구가 됐으니 건강 잘 챙겨야지. 우린 널 친딸처럼 생각한단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당시 저는 얇은 잠옷만 입고 있었고 머리는 채 마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나가서 받을게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방 안으로 들어와 책상 위에 컵을 내려놓고는 방 안을 휙 둘러봤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마치 무언가를 샅샅이 뜯어보는 듯한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이제 방에 가서 쉬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가 이내 낮은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안 남자들의 마음은 남자만 아는 법이지. 지훈이가 네가 참 착하고 순종적이라고 하더구나. 앞으로도 계속 그러길 바란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섰지만 마지막으로 저를 힐끗 쳐다보는 그의 눈빛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듯한 느낌이 숨을 쉴 때마다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수면등을 환하게 켜두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바로 다음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자정이 거의 다 된 시간, 제가 막 잠이 들려던 참에 문이 끼익하고 작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은 어두웠고 수면등 불빛만이 벽에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제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방 전체에 불을 켰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활짝 열고 텅 빈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분명 안에서 잠갔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문을 잠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침대로 돌아온 저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방에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저는 그날 밤 휴대폰으로 밤새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휴대폰을 침대 머리맡 선반에 올려두고 문 쪽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사이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한 순간 제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심장은 누군가 꽉 움켜쥔 듯 조여왔습니다. 새벽 2시 38분 제 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한 남자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맨발로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제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와 제 침대 머리맡에서 거의 30초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몸을 숙여 잠든 저를 만지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수면등 불빛 때문이었는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불빛이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저는 영상 속에서 시아버지 박진태 씨의 얼굴 윤곽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휴대폰을 든 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누가 제 말을 믿어줄까요? 갓 시집 온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모함한다고 생각하겠죠. 누가 제 편을 들어줄까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상황을 막아야 한다.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되기 전에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방에 들어와 저를 빤히 내려다보던 모습이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 듯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불을 목 끝까지 덮었지만 등골을 타고 오르는 한기에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입만 열면 저를 내 딸, 새아가라고 부르던 그 사람이 그런 소름 끼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제게 냉정해지라고 강요했습니다. 지금 소란을 피워봤자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훈 씨는 집에 없고 시어머니는 언제나 시아버지를 가문의 자랑스러운 기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집 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새며느리일 뿐이었죠. 저는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 갈까도 생각했지만 머릿속에서 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잖아. 그는 내 몸에 손대지도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어?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심장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친딸처럼 저를 아껴주는 다정한 시댁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받은 것은 공포와 혐오, 그리고 절망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얼굴이 왜 그러니? 시집살이가 힘든 게야.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가 봐요. 그때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던 시아버지가 저를 보자 힐끗 쳐다봤습니다. 또 그 눈빛이었습니다. 제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 저는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그는 저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밤 이후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지금 반응하면 안 됩니다.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돼요. 제게는 계획이 필요했고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찍부터 깊이 잠든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눈을 뜬 채 밤새도록 녹화 중인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 시아버지는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가 제 침대 가까이 다가와 제 머리카락에 거의 손을 대려던 순간 저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불을 켜며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는 방금 잠에서 깬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다그쳤습니다. 아버님, 왜 한밤중에 제 방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아, 그게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네가 어디 아픈가 싶어 들어와 봤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다음부터는 제가 자고 있을 때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며느리이긴 하지만 여자입니다. 이 집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그 선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얼굴이 굳어진 채 몇 초간 서 있다가 몸을 돌려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방을 나가기 전 그는 뒤를 돌아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네가 똑똑한 건 알겠다만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는 마라. 그 말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경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어젯밤 영상을 제 이메일로 보내고 휴대폰에서는 모든 파일을 깨끗이 삭제했습니다. 만약 그가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한다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떠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3일 후 지훈 씨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을 떠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방에 단둘이 남았을 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만약에 언젠가 이 집안의 어떤 남자가 나한테 함부로 행동하는 걸 알게 되면 당신은 내 말을 믿어줄 거야. 지훈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구? 아버지나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저는 입술을 깨물고 침묵했습니다. 지훈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설마 아버지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 어른들이시고 평생을 점잖게 살아오신 분들이야.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잖아. 너도 어른들께 공손하게 대하고 함부로 상상하지 마. 저는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는 절대로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방송국에서 일하는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민서야, 너 당장 그 집에서 나와야 해. 필요하다면 내가 이 사실을 퍼뜨리는 걸 도와줄게. 하지만 더 이상 상처받지 마. 넌 지금 악마랑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기술자로 일하는 나는 오빠에게 연락해 책장 아래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동작 감지 센서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누군가 방에 들어오면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가 자동으로 녹화를 시작하도록 말이죠. 저는 덫을 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제 예상대로 시아버지는 또다시 제 방으로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조명이 환하게 켜졌고 동시에 센서의 경보음과 미리 설정된 카메라의 녹화 시작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경악하며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제가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 손에는 긴급 통화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된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영상을 경찰에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어머님께 먼저 보여드릴까요?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네가 날 함정에 빠뜨렸구나.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제 자신을 지켰을 뿐이에요.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내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말아다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아버님. 그리고 저는 침대로 돌아가 문을 쾅 닫아 버렸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얼어붙은 글을 내버려둔 채로요. 그날 밤 저는 친정 부모님께 전화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는 돌아갈 곳이 필요했고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런 곳에 널 시집 보내서 그 한마디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러워서 울었고 너무 오랫동안 혼자 강한 척 버텨온 제 자신이 가여워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일어났을 때 시아버지는 집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옛 친구들과 아침 약속이 있어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저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을 먹는 내내 속이 들끓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시아버지는 공포에 질린 표정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점잖고 위험 있는 모범적인 시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정체가 탄로난 죄인이 도망갈 구멍을 찾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영상을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지만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가 과거에 또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제가 첫 번째 희생자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제게 생선살을 발라주며 웃었습니다. 우리 민서, 요즘 기침은 좀 괜찮아졌니? 내가 약초를 좀 사왔는데 이따가 줄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남편도 기분 좋게 대꾸했습니다. 오늘 보니 자기 얼굴색이 많이 좋아졌네. 내가 뭘 했어? 며칠 전에는 그냥 잠깐 피곤했던 것뿐이라고. 저는 시아버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덕분에 제가 이 집안에 대해 점점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모든 게 훨씬 더 명확해지네요. 그의 눈빛이
몇 초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제 말뜻을 알아들은 겁니다. 식사 후 저는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일찍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는 친구가 일하는 인터넷 언론사에 보낼 익명의 이메일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시아버지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상세히 적었고 제 신원이나 얼굴이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15초짜리 짧은 동영상 클립을 첨부했습니다. 얼마 후 친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아마 그 사람 전에도 비슷한 짓을 했을 거야. 내가 좀 더 알아볼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것은 걱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예감이었을까요? 일주일 후 친구가 녹음 파일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파일 속에서는 한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작년에 박 회장님 댁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했어요. 제가 샤워하고 있을 때 그분에게 들킨 적이 있어요. 한 번은 한밤중에 제 방에 들어오셨길래 소리를 질렀더니 최 여사님이 달려오셨죠. 하지만 그는 제가 자신을 모함한다고 했고 저는 그날로 쫓겨났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여성은 아무런 저항도 변호도 받지 못한 채 조용히 거리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상처가 이제 제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만약 침묵한다면 다음 희생자는 바로 나 자신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내 딸,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왜 혼자 끙끙 앓았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형사로 재직 중인 삼촌에게 바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아버지가 한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형님, 우리 민서 좀 지켜주십시오. 저는 이 일이 더 이상 단순한 집안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때 제가 꿈꿨던 보금자리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훈 씨는 거실에서 축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지훈 씨는 여전히 화면을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말해봐. 저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에 대한 증거는 이미 관계기관에 넘겼어요. TV 소리가 멎었습니다. 지훈 씨가 저를 획 돌아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장난하는 거지. 저는 휴대폰을 그의 얼굴 앞에 내밀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한밤중에 방으로 들어와 몸을 숙여 저를 만지려던 바로 그 영상. 지훈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아버지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훈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약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얘야, 어쩌자고 집안일을 밖에다 떠벌리고 다니니?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내 아버지는 연세도 있으시고 아마 널 너무 챙기려다 보니 조금 과하셨던 거겠지. 일부러 그러셨을 리가 없어.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며느리 방에 노크도 없이 한밤중에 3번이나 들어올 수는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못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애써 아버님을 감싸고 싶으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난 내 아버지를 망신시키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 집안의 며느리로 남고 싶다면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좋을 게다.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온 가족이 진실을 직시하길 바랄 뿐이에요. 제가 이 집에 온 지 겨우 일주일 만에
공포에 떨며 살았어요. 만약 카메라가 없었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틀 후 저는 시아버지가 한 지역 단체에서 명예 고문직을 잠정적으로 박탈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가 일하는 언론사에서는 그림자는 거실 한복판에 존재한다는 제목으로 점잖은 가문 내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문제를 다룬 익명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아무도 시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모두 누구를 말하는지 알았습니다. 지훈 씨는 패닉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인터넷에서 기사를 내릴 방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때 아버지라 부르고 공손히 차를 따르고 정중히 인사했던 사람이 저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제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조용히 있었어야지. 이제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났잖아. 저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집은 애초에 진짜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기사가 나간 후 모든 것이 빛 속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숨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마침내 정의가 어둠 속에서 저를 억압했던 자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가면이 벗겨지자 더 두껍고 더 정교하며 더 뻔뻔한 또 다른 가면이 씌워졌습니다. 다음 날 제가 친정에서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선명하게 인쇄된 종이 뭉치가 놓여 있었고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앉아라. 할 얘기가 저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맞은편 의자에 앉아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님. 그녀는 종이 뭉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를 인쇄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유력한 직책을 맡았던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성희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죠. 그녀는 천천히 말했지만 그 눈빛은 바늘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이 일 때문에 집안이 온통 난리다. 친척들은 수군거리고 이웃들은 손가락질하고 네, 아버지는 며칠째 혈압이 올라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 집안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으면 계속해서 집안 망신을 시키려무나.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고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은 이게 단순히 집안 망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아니란 말이냐.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집안 사정도 모르면서 시아버지를 고발해. 한밤중에 몰래 찍은 영상 하나 가지고 누가 내 아버지가 나쁜 의도를 가졌다고 증명할 수 있겠어?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생전 처음으로 예의를 차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럼 새벽 2시, 3시에 제 방에 들어오신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요. 나이가 들어서 깜빡하셨을 수도 있지.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영상이 찍히자마자 그렇게 빨리 반응하시는 분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못 믿으시는 게 아니라 일부러 감싸주시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성격을 안다. 다혈질이긴 해도 평생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약삭빨라.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팔자가 사나워지는 법이다. 저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제가 너무 똑똑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모르는 척, 순진한 척하지 못해서 잘못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그녀는 언성을 높이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부부라는 건 인연이 아니라 업보야. 이 집에 시집 왔으면 인내할 줄도 알아야지. 예나 지금이나 여자는 가정을 지킬 줄 알아야 하는 법이다. 내 아버지는 그저 관심이 좀 과했을 뿐이라고 했잖니. 네가 그렇게 나를 세우니 나중에 누구랑 마음 편히 살겠어. 그녀의 말은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미한 기대마저 끊어버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공포와 눈물 위에 세워진 가정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럼 어쩔 셈이냐? 이혼하고 진실을 밝힐 거예요.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정말 깊이 생각해 본 거냐? 네, 아주 깊이요. 저는 등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는 그녀의 넉나간 시선과 한때 가족이라 불렸던 집에 숨막히는 정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하겠다는 제 결정에 지훈 씨는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네가 떠난다면 막지는 않겠지만 이 가정을 파탄낸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이요? 다른 사람들이 날 통제하고 밤마다 불안에 떨게 만드는 황금 세 장이요? 난 당신을 믿었어요. 정말로. 하지만 내가 당신을 믿는다는 그 한마디가 필요했을 때 당신은 그 말을 해주지 못했잖아요. 지훈 씨는 고개를 돌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비겁했는지도 몰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가 유일하게 맞게 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15일 만에 시댁을 나왔습니다. 시집 올 때와 똑같은 수수한 옷차림, 똑같은 작은 캐리어. 하지만 기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설렘은 없었고 오직 안도감과 결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위자료 한 푼 요구하지 않고 예물도 돌려받지 않고 재산 분할도 원치 않는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유는 단 한 줄,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가족 갈등으로 적었습니다. 제게는 안전과 존중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기일을 잡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변호사를 보내 제게 기사를 내리고 시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고 가족의 위신을 떨어뜨린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한 유일한 일은 제 자신을 지킨 것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뜻밖의 손편지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시댁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 아주머니 김영희 씨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박 회장님께 성추행을 당했지만 목소리를 낼 용기가 없었어요. 최 여사님도 아셨지만 저를 방으로 불러 돈 몇 푼을 쥐어주며 조용히 나가는 게 최선이라고 하셨죠. 저는 이를 악물고 떠났고 2년 동안 억울함을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민서 씨가 용기를 내는 것을 보고 제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제 침묵이 과거의 악에게 힘을 실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저 자신뿐만 아니라 김영희 씨처럼 어둠 속에 목소리가 묻혔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지훈 씨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작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과는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아내를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의 아내로 살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고 시아버지는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낡은 책에 한 장을 덮는 사람처럼 그곳을 떠났습니다. 단지 저는 다시는 그 장을 펼치지 않을 거라는 점이 달랐습니다. 첫 조정 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순간부터 제 안에 모든 것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장밋빛 환상을 품고 시댁에 들어갔던 어리고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고 버릇없다. 가정을 지킬 줄 모른다는 말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마터면 자기 자신을 잃을 뻔했지만 복수가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 존중을 위해 일어서기로 결심한 한 명의 여성이었습니다. 법원은 15일 후 정식 이혼 재판 기일을 잡았고 그 기간 동안 지훈 씨는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친정집까지 찾아와 만나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
배 터진 사과를 들어줄 인내심이 더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실수는 단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평생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제가 친정집 제 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러 나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저는 그녀 뒤를 따라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줄무늬 셔츠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약간 절뚝거렸고 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더 희끗희끗해졌고 눈빛에서는 예전의 자신감과 위압감 대신 슬픔과 회한이 섞인 듯한 기색이 비쳤습니다.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부인. 민서와 잠시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어머니가 막으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전 시아버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고 싶으신 건지 들어볼게요. 저는 전 시아버님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길 바랐습니다. 아무런 명분도 족쇄도 체면도 없이 우리는 마당으로 나가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처음 내 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갔을 때부터 내가 틀렸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 더더욱 네가 시댁 전체에 맞설 만큼 배짱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지. 제가 새 며느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무서워서 조용히 참고 견딜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는 부인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끄덕였습니다. 널 용서해달라고 온 게 아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백하듯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도 친아버지에게 정신적인 학대를 당했다. 아버지는 가장이었고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했지.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면서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통제하려는 성격, 남자로서의 그 권력욕이 어느새 나를 잠식해버렸더구나.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 이전에 일했던 가사도우미 분들은요? 그분들도 귀한 집딸이고 부모님이 계세요. 그분들께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어떤 핑계를 대실 건가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확실한 자백이니까요. 아버님께서 이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저는 막지 않겠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습니다. 네, 어미. 언론에는 알리지 말아다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다. 감싸준 것도 아니야. 그저 자기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용기가 없을 만큼 약한 사람일 뿐이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아버님이 부탁해서가 아니라 전 시어머님께서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멈춰 서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넌 내가 만나본 여자 중에 가장 용감한 여자다.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감함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며느리의 돌이라는 이름 아래 묻히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했던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거의 3주간의 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날 사람들은 저를 보며 걱정 반, 존경 반의 눈빛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정 팀장님이 저를 따로 방으로 불렀습니다. 민서 씨, 괜찮아? 지훈 씨한테서는 연락 더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비정부 기구가 있는데 민서 씨한테 익명으로라도
자기 이야기를 공유해달라고 초청하고 싶대. 침묵의 고리를 깬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더군. 한번 생각해봐. 스스로를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지 마. 민서 씨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등불을 켜주는 사람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길고 힘든 여정에서 처음으로 제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다. 고마워, 민서야. 침묵을 선택하지 않아서 웃고 고개 숙이는 인형이 되기를 거부해줘서. 아파할 용기, 상처를 드러낼 용기, 그리고 놓아줄 용기를 내줘서. 그리고 저는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정식 이혼 재판이 열리는 날, 지훈 씨는 혼자 왔습니다. 잠을 못 잔 듯 눈이 퀭했습니다. 저를 보며 그는 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널 원망하지 않아. 그저 네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내가 침묵했던 것에 대해 미안할 뿐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양측의 동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 번의 고갯짓으로 17일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제가 가슴에 삼켰던 모든 상처와 억울함, 고통도 함께 끝났습니다. 법원 문을 나설 때 한낮의 햇살은 따가웠지만 제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어느 집안의 며느리도 시댁에서 쫓겨난 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서, 바로 제 자신을 스스로 구해낸 민서였습니다. 이혼 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댁으로 가는 버스에 앉아 익숙한 거리, 연애 시절 데이트 장소였던 단골 가게들을 지나쳤습니다. 시아버지와 지훈 씨, 그리고 제가 운 좋게 며느리가 되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던 그 점자는 가족의 실체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처럼 더 이상 가슴이 찌르듯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원망도, 집착도, 미련도 없는 단단하고 평온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마른 체격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문 밖까지 나와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아왔으면 됐다.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자. 저는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세상에 아버지보다 딸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그 조용하지만 너그러운 포옹으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일주일간 휴식을 취한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회사의 일은 여전했고 동료들은 제게 동정과 존경이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는 뒷담화의 대상이 되지도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세상이 변했거나 혹은 제가 변했기 때문일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수군거림에 상처받을 여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정 팀장님은 제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시에서 주최하는 토크 콘서트 시리즈가 있는데 젊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는 대표로 민서 씨가 나섰으면 해요. 매주 한 번씩 익명으로라도 자기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참여해 볼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럴 용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팀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는 위험한 결혼 생활을 떠날 용기가 있었잖아요. 그걸 다시 이야기하는 건 이미 걸어온 길의 일부일 뿐이에요. 더 쉬운 부분이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강연은 시 외곽의 작은 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실은 소박했고 참석자는 30여 명, 남짓, 대부분이 중년 여성이었고 몇몇 젊은이들과 구석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받아 적는 안경 쓴 두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아마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작은 무대 위, 나무 책상 뒤,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민서입니다. 저는 한때 새 신부였고 제 결혼 생활이 아름다운 꿈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했던 시아버지께서 새벽 2시에 아무 예고도 없이
제 방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요. 강연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모든 세부 사항, 모든 순간, 모든 감정, 공황 상태에서 분노로, 희망에서 절망으로,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순간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세 번째 줄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일어나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저도 14살 때 사촌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 삼촌의 친동생이라 차마 말할 용기도 없었어요.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언니 덕분에 제가 미친 게 아니고 나쁜 애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그 여학생을 꼭 껴안았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모든 침묵 뒤에는 수천 개의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용기를 내면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요. 그 강연 이후 저는 주최 측이 제공한 이메일을 통해 수많은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형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여성들, 새아버지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아이들, 남편에게 원치 않는 일을 강요당했지만 순종적이지 않다는 비난이 두려워 말하지 못했던 아내들. 저는 한 줄 한 줄,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중 정신적 학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의 정식 협력자로 등록했습니다. 매주 익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온라인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이 끝날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한 문장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나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면 그 누구도 나를 틀린 방식으로 사랑할 권리는 없다. 그러던 어느 달 중순 아침, 지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금 놀랐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낮고 차분했고 더 이상 날카롭거나 화가 나 있지 않았습니다. 민서야,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고마워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알려줄 게 있어서 아버지가 지역 단체들에서 모두 탈퇴하시고 당분간 시골에 내려가 계시기로 했어. 그리고 어머니도 이모 댁으로 가셨고 예전 집은 비워뒀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를 새며느리로 맞이했던 그 집, 제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던 그곳이 이제는 사라진 것입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지금 사과하는 게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기회가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너와가 아니라 나 자신과.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법이죠. 지훈 씨, 저는 틀린 방식으로 아내가 되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저 자신을 사랑하는 여성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당신은 올바른 것을 지킬 줄 아는 남자가 되는 법을 배우길 바라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어떤 끝맺음은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 때문에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곳에서 빛이 들어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한때 막다른 길로 내몰렸던 저는 오늘 제 스스로 새로운 길을 그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재판 한 달 후 제 삶은 새로운 장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밤에 몰래 눈물을 훔치지 않았고 문 열리는 소리에 가슴 졸이지 않았으며 시어머니의 감시하는 눈초리 아래 고개 숙여 밥을 먹지도 않았고 아내를 변호할 용기조차 없던 남편과 영혼 없는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인내해야 한다는 편견이나 가르침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민서로요. 그리고 그때 이번에는 좋은 의미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말할 수 있어요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게스트로 초대되었습니다. 아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었죠. 방송은 온라인과 FM 라디오를 통해 수천 명의 청취자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윤도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따뜻하고 듣기 좋은 목소리의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실제로 본 적은 없었지만 헤드셋을 통해 그의 목소리를 처음 들은 몇 분 만에 다른 인터뷰어들과는 뭔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도현 PD는 제게 기분이 어떠셨나요? 후회는 없으신가요?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같은 상투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깊이 있으면서도 놀라울 정도의 공감 능력으로 질문했습니다. 민서 씨께서 저는 강한 사람이 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강해지지 않으면 두려움 속에 잠겨 죽을 것 같아 강해져야만 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혹시 스스로 너무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가볍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의 맹점을 정확히 꿰뚫는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이내 깨달았죠. 제가 짊어지지 않으면 누가 대신 짊어주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들고 짊어지기로 선택했습니다. 미래의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스튜디오는 조용해졌습니다. 윤도현 PD는 매우 부드러운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솔직하게 살아갈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른 사람들도 솔직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저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어둠에 갇혔던 영혼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저는 윤도현 PD에게서 짧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영감 가득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커피 한잔하고 싶습니다. 인터뷰가 아니라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어서요. 윤도현 드림.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남자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또다시 잘못된 사람에게 믿음을 주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평생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야 할까? 그래서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추가, 토요일 오후 3시, 강변의 바람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우리는 그날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고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편은 아니었지만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맑은 눈빛과 미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만난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어린 시절, 짧은 결혼, 생활 후 홀로 아들을 키우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출연했던 라디오 프로그램을 처음 들었을 때 한 여성이 가장 아팠던 상처를 용감하게 털어놓는 것을 듣고 말을 잃었던 느낌에 대해서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더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해야 할 말은 이미 방송에서 다 했고 간직해야 할 것들은 마음 한구석 평온한 곳에 남겨두었으니까요. 윤도현 PD는 제 전남편에 대해 시아버지에 대해 묻지 않았고 호기심이나 동정심으로 제 기억을 들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아 본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처받는 기분이 얼마나 아픈지 알기 때문에 친절하게 살기로 선택한대요. 저는 그를 보았고 제 앞에 앉은 남자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타인의 상처 위에 친절함으로 올바르게 손을 얹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요란한 데이트도 없이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뭐 먹었어요? 잠은 잘 잤어요?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같은 간단한 안부 문자만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경계심 없이 듣는 법을 배웠고 그는 선을 넘지 않고 다가오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마치 사고 후에 다시 걷는 법을 배우는 두 사람 같았습니다. 누구도 재촉하지 않고 그저 서로를 부드럽게 한 걸음씩 이끌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낯선 번호로 온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민서야, 나다. 내가 이제 내게서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다는 거 안다.
그래도 이 말은 꼭 해야겠다. 미안하다. 내가 널 믿어주지 못해서.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있을 때 널 지켜줄 만큼 강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지금은 이모 댁에서 지내는데 아이들이 네가 여성보호단체에서 일하는 얘기를 하더구나. 자격은 없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부디 행복하게 살고 진심으로 널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길 바란다. 저는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눈이 시큰거렸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여성을 보호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했던 한 여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런 사과를 하기까지 아마도 그녀 인생에서 큰 혁명이 필요했을 거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단 한 줄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저는 괜찮고 용서할게요. 더 길게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은은한 노란 불빛 아래 한강 공원을 혼자 걸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풍선 가게 앞에 멈춰서서 하트 모양 풍선을 하나 샀습니다. 끈에 작은 쪽지를 묶었습니다. 폭풍우를 자신의 두 발로 헤쳐나온 민서에게 저는 그것을 밤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풍선은 멀리 날아가 저 멀리 고층 빌딩의 불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미소 지었습니다. 결국 이 삶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여전히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서울은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아침부터 살갗을 태울 듯한 햇볕이 내리쬐었고 신호등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아마도 마음속 두려움이 식으니 날씨는 그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소한 핑계거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출근했고 강연과 상담에 참여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사연들을 조용히 받아보았습니다. 한 여성이 제게 편지를 썼습니다. 민서 언니, 저도 언니처럼 용감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시아버지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언니가 겪었던 성추행 같은 건 아니지만 제가 뭘 입고 뭘 먹고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는지부터 몇 시에 청소하는지까지 모든 일에 간섭하세요. 너무 지치는데 남편은 우리 집은 원래 그러니 네가 맞춰야 한다고만 해요. 제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글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상처받았던 제 진심을 다해 답장했습니다. 그 안에 사는 여성이 항상 두렵거나 지친다면 어떤 집도 보금자리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평생 통제당하는 대가로 좋은 며느리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인내의 한계가 어디인지 아는 여성이 되기만 하면 돼요.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당신은 지금 솔직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누구에게도 남편을 버리거나 집을 떠나 반란을 일으키라고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과거의 저와 같은 여성들이 혼자가 아니며 그들에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을 먹고 있는데 윤도현 PD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에 제주도에서 여성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가 있어요. 주최 측에서 혹시 피해자였지만 극복해낸 다른 연사를 추가로 초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바로 민서 씨가 생각났어요.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문자를 읽으며 심장이 살짝 두근거렸습니다. 제주도. 몇 년 전 지훈 씨와 신혼여행을 가기로 꿈꿨던 곳. 제게 달콤했지만 이루지 못한 꿈의 상징이었던 그 몽환적인 도시가 이제는 너무나 현실적인 제안으로 다시 제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갈게요. 저를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하얀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눈에 띄는 차림은 아니었지만 제가 이미 더 단단하고 강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다른 버전의 나라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윤도현 PD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추가 좋아하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전해요. 우리는 바닷가 카페에 앉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오갔습니다. 그 공간은 마치 제가 일상의 소란에서 벗어나 오직 저와 현재만이 존재하는 새로운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긴장돼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가장 아픈 이야기는 이미 다 털어놓았는걸요. 남은 이야기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존경과 제 앞에 앉은 여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같은 매우 분명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제주도에서의 강연은 크지 않았고 약 70여 명이 참석했지만 모두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눈물 없이 신세 한탄 없이 했습니다. 저는 심연에서 벗어나 높은 절벽 위에 서서 과거를 돌아보며 중간에 손을 놓지 않은 제 자신에게 조용히 감사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난 후 한 선생님이 일어나 제게 물었습니다. 민서 씨, 그런 일을 겪고 나서도 사랑을 믿으시나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더 이상 동화 같은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연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안전한 평범한 사랑을 믿어요. 저는 사랑이 인내하고 희생하고 눈 감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사랑이란 온전한 나 자신으로 있으면서도 온전히 사랑받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강연장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윤도현 PD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고 저 자신은 처음으로 제 스스로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저를 데리고 제주도의 밤거리를 산책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고 길가에 걸린 등불들이 마치 손짓하듯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묻기 전까지는요. 아직도 사랑이 두려워요? 저는 달 없는 밤하늘 몇 개의 희미한 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랑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단지 또다시 잘못된 사람을 선택할까봐 두려울 뿐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서둘러 당신의 연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대신 당신이 기쁠 때, 슬플 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조용히 곁에 앉아줄 사람이 필요한 그 순간에 당신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만 구한다면 동의해 주시겠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정말 회복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강인함이라는 껍데기 아래 위장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밤 11시가 다 되어 호텔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는 로비에 서 있었고 저는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뒤를 돌아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저를 강요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아줘서 고마워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게 제 마음을 가볍게 해주네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서 씨는 가벼워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와 저는 휴대폰 앨범을 열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작은 무대 위에 윤도현 PD와 함께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캡션을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제게 그 사진은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한순간을 상징했으니까요.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박동은 더 이상 두려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에 대한 그리고 어쩌면 다른 누군가에 대한 믿음의 박동이었습니다. 8월의 어느 오후 고등학교 시절 국어 선생님께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서야, 제자들이 라디오에서 내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단다. 정말 기뻤어. 네가 예전에 내면이 깊은 글을 많이 써서 가끔 눈빛이 너무 슬퍼 보여서 걱정 많이 했었는데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구도 저를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가르치고 보살펴 주셨던 분의 부드러운 방식으로요. 내가 썼던,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한 여성에 대한 장문, 선생님이 아직도 가지고 있단다. 그때 넌 네 어머니에 대해 썼었는데 지금은 네가 다른 학생들이 글을 쓰는 대상이 될 줄은 몰랐구나.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오래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도 화려한 옷도 없이 그저 제 본연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피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는 눈빛, 그리고 처음으로 억지가 아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된 입술. 저는 점차 제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폭풍우를 헤쳐나온, 온전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온전한 가치를 지닌 그 여자를요. 제주도 여행 약 2주 후 윤도현 PD가 저녁 식사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특별한 날은 아니에요. 그냥 민서 씨가 이제 누군가와 함께 앉아 있어도 더 이상 방어적이지 않을 만큼 편안해졌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호숫가의 작은 식당을 선택했습니다. 따뜻한 조명과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아늑한 공간. 시끄럽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딱 제 스타일이었고 아마도 그가 몇 번의 대화를 통해 조용히 파악한 스타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홀로 아들을 키우신 어머니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여자가 스스로 눈물을 닦을 수 있게 되면 그 후에는 널 다시 울게 만드는 사람은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모두가 처음부터 어머니 말씀을 잘 들었으면 이 세상의 고통이 훨씬 줄었을 텐데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민서 씨는 제때 멈출 줄 알았잖아요. 저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 대신 매우 분명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낡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새로운 버스가 도착했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 버스에 타야 할까? 라고 묻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이나 유치한 밀당이 아닌 짧은 커피 타임, 퇴근 후 공원 산책, 혹은 그의 집에서 함께 소박한 식사를 만드는 것. 그의 아파트는 작고 깔끔했으며 가구보다 책이 더 많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했던 질문에 아직 답을 안 해줬어요. 기다리고는 있지만 서두르지는 않아요. 단지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끼는지는 알고 싶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소하지만 제가 며느리로 사는 동안 내내 저를 괴롭혔던 작은 디테일. 신혼 첫날 밤 저는 피곤해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결혼식 피로연 후 거실을 청소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훈 씨는 아무 말 없이 친척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바닥을 닦으면서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피곤해도 참아야지. 저 바깥에 있는 애들보다는 훨씬 팔자 좋은 줄 알아야지. 윤도현 PD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만약 저였다면 당신은 아마 피로연 테이블에 앉아서 마지막 음식까지 다 먹었을 거예요. 청소는 내일 해도 되죠. 아내는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했는데 어떻게 그날 밤에 바닥을 닦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울지 않았지만 제 마음의 작은 문이 하나 더 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그가 저를 자기 어머니께 데려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정식 여자친구 역할을 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는 웃었습니다. 그냥 제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서 오면 돼요. 호칭도 부담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작고 눈빛은 날카롭지만 목소리는 지극히 부드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녀는 제 과거에 대해 묻지도 이혼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제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훑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물었습니다. 뭘 좋아하니? 알레르기는 없고 잠은 잘 자니?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 질문들은 정말 엄마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잔소리도 비꼬는 말도 사소한 토라짐도 없이 그저 잔잔한 웃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오랜만에 한 가족 안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 존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돌아가기 전 그의 어머니는 저를 마당으로 불러 제 주머니에 연잎차 한 봉지를 넣어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덕근 차란다. 밤에 잠이 안 오면 타 마시렴. 연꽃 향이 마음을 진정시켜줄 게다. 내가 말주변은 없지만 네가 여기 올 때 편안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찡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사람에게서 이렇게 다정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윤도현 PD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 후에는 다시는 누구의 집에 소개받는 사람 자격으로 발을 들여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당신 덕분에 해냈어요. 고마워요. 그가 답장했습니다. 천만에요. 민서 씨는 그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고 있는 것뿐이에요. 처음부터 누구나 당신에게 했어야 할 일에 대해 제게 고마워하지 마세요. 저는 그 문자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것은 용감한 선택이 아니라 상처를 겪고도 비뚤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관계에 서둘러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언젠가 다시 결혼하게 된다면 예전처럼 맹목적인 희생이 아닌 온전한 인식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처받고 어른이 된 사람들은 다르게 사랑하니까요. 그들은 천천히 하지만 깊이 사랑합니다. 이혼 후 제 삶은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윤도현 PD는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호칭도 구속도 없이 그는 제 삶에 끼어들지 않으면서도 단 한순간도 저를 내버려 두지 않는 조용한 버팀목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두 명의 절친한 친구처럼 조용히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끔은 다시 한번 견고한 관계를 믿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서둘러 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믿음이란 몇 달간의 다정함만으로 누군가의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태도로 시험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10월 말의 어느 오후 제가 이혼 후 여성의 내면의 힘에 대한 강연에 참석했던 한 컨퍼런스 센터 로비에서 우연히 전 남편 지훈 씨를 마주쳤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주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한눈에 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바로 거기에 서 있다는 것을 모르는 듯 즐겁게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뒤쪽으로 가려던 참에 갑자기 지훈 씨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그는 여성의 어깨에서 손을 떼고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저는 평온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당신도 괜찮아 보이네요. 지훈 씨는 웃으며 마치 자신도 모르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제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네가 여성보호단체에서 상담가로 일하고 여러 프로그램에서 강연도 한다는 얘기 들었어. 진심으로 네가 잘 돼서 기뻐.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다른 누구 덕분이 아니라 제 자신을 다시 선택할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난 아직도 널 지켜주지 못했던 걸 자책하고 있어. 저는 미소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한 게 아니라 지켜줄 용기가 없었던 거죠. 압박감, 가족, 상황 같은 핑계를 댈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단지 그 사람이 내 편에 서주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뜻일 뿐이에요.
지훈 씨는 입술을 꽉 다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당혹감과 실망감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분석하거나 명확히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 과거를 닫았으니까요. 다시 마주친 것은 치유 과정의 일부일 뿐.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훈 씨를 만난 이야기를 윤도현 PD에게 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아쉽지는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단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제가 떠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두려움 속에서 침묵하며 달아 없어지는 여인으로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깊은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곁에 있는 여성의 과거를 존중할 줄 아는 남자. 그는 소유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동행하기 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한대형 금융그룹이 주최하는 여성과 변고 후의 재생이라는 주제의 대규모 컨퍼셔런스에 특별 게스트로 초청받았습니다. 행사에는 기업인, 리더, 유명 심리학자 등 수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몇 번의 작은 강연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이런 규모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백 개의 시선과 조명 앞에서 설 만큼 제가 아직 강하지도 담대하지도 않다고 걱정했습니다. 저를 설득한 것은 윤도현 PD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 자신처럼 진솔하기만 하면 돼요. 그 한마디가 저를 무대 위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옅은 베이지색 롱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목 뒤로 부드럽게 늘어뜨렸습니다. 눈빛은 집중되어 있었지만 약간의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상처로 가득 찬 결혼 생활을 겪었지만 자신의 내면의 힘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선택한 여성, 민서 씨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손떨림도 공황도 없이 걸어 나갔습니다. 저를 환영하는 따뜻한 물결 같은 박수 소리만이 제 진정한 자아로 돌아오는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댁을 떠나던 날,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와 금이 간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남았다면 제 자존감마저 잃게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여자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침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죠. 가정을 지키는 것은 여자 혼자만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요. 특히 그 집안에 그것을 기꺼이 부수려는 사람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강당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후의 여정, 즉 목소리를 내고 떠나고 사회의 시선에 맞서고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발표를 마치며 저는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성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다른 사람이 되지는 마세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마음속에는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제 가치를 누군가에게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는 피와 눈물 그리고 부활로 그 가치를 스스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윤도현 PD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길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나서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당신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드레스 때문이에요. 아니면 제가 말을 더듬지 않아서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에게 침묵하라고 조언했던 사람들 한가운데서 당신이 당당히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현 씨, 만약 제가 더 이상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제 손 좀 잡아줄 수 있어요? 그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하고 흔들림 없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많은 상처로 가득했던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어떤 남자가 제 손을 잡는 것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아주 따뜻했습니다. 늦가을 쌀쌀한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오랫동안 차가운 손들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인지 이제는 단순한 손잡음 하나가 저를 이토록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과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웠던 신혼방이나 문 열리는 소리에 잠 못 이루던 밤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엄격했던 시어머니나 제 눈물 앞에서 고개를 돌렸던 남편의 모습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제 손을 잡고 있는 남자의 손바닥이 아주 부드럽고 딱 적당한 힘으로 저를 숨막히게 하지 않으면서도 든든함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만을 느꼈습니다.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상처를 족쇄처럼 짊어지지 않고요. 현재를 위해 살고 싶어요. 윤도현 PD는 저를 보았습니다. 작은 카페의 조명처럼 부드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과거를 잊으라고 강요하지 않을게요. 단지 이제부터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믿어주면 돼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시끄럽지도 요란하게 공개하지도 않은 그저 서로에게 딱 맞는 충분한 신뢰와 인내,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과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평온 속에서 지켜지는 것임을 이해할 만큼 성숙한 관계였습니다. 저는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상담가로 여성그룹과 이야기하며 결혼 후 상처받은 피해자들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잊고 있던 것들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춤을 배우고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가끔 도연 씨와 함께 도시를 떠나 작은 마을로 가서 바람 냄새를 맡고 나무 그늘 아래 조용히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베란다에서 그의 어깨에 기댄 채 작게 물었습니다. 도연 씨, 만약 나중에 제가 옛날 악몽 때문에 갑자기 날카로워지면 도망갈 거예요? 그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거기 서서 안아줄 거예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꿈에서 다른 사람을 본다고 해도 괜찮아요. 깨어났을 때 내가 여전히 거기 앉아 있는 걸 보기만 하면 되니까요. 저는 웃었지만 눈은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제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남자도 여성이 상처를 안고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그 상처를 안고 있는 채로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 씨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옛 지인을 만났습니다. 전 시댁 쪽 사촌 언니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놀랐지만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피하지 않고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녀는 도연 씨를 힐끗 보더니 작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 요즘 아주 당당해졌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고 들었어. 저는 부인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건강해 보이나 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 슬픔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내 편을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버님께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무서웠어.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까봐. 내 시어머니도 무서워했고 모두가 무서워했지. 너만 빼고.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무서워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언니. 단지 제가 틀리게 사는 것이 더 무서웠을 뿐이에요. 그 말에 저와 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넌 많은 여자들이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일을 해냈어. 고마워, 정말로. 넌 언니 같은 사람들도 침묵의 죄책감에서 구해준 거야. 저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모두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단지 많은 사람들이 아직 충분히 용감하지 못할 뿐이죠. 그날 밤 도연 씨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평소처럼 집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제가 내리려는데 그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 씨, 물어볼 게 있어요.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저랑 같이 저희 외할머니 댁에 가줄래요? 할머니가 자꾸 잔소리하세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 여자친구 하나 안 데려오냐고. 이제 인내심이 바닥나셨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가서요? 어떤 자격으로요? 도연 씨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손을 잡고 싶은 여자의 자격으로요. 서둘러 결혼할 필요도 구속할 필요도 없지만 눈을 감을 때 처음 생각나고 눈을 뜰 때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의 자격으로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청혼은 아니었지만 제 심장을 옛날 처음 누군가의 손을 잡았을 때처럼 세차게 뛰게 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압박이나 두려움이 아닌 성숙함으로 관계에 자발적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고향에 간 날, 외할머니는 정원에서 갓 꺾은 작은 꽃다발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도시 아가씨가 시골까지 와주다니 참 귀하네. 게다가 이렇게 착하고 참해 보이고. 저는 웃으며 도연 씨를 탓하듯 쳐다봤습니다.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길래 제가 참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가 크게 웃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한 건데요. 당신은 올바른 사람한테는 참하잖아요. 올바른 사람을 만났으니 이제 부드러워질 일만 남았죠. 외할머니가 눈을 찡긋하며 웃으셨습니다. 이 말은 꼭 누가 된통당하고 나서 네가 구해준 사람처럼 들리는구나.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도연 씨가 제게 돌아서서 속삭였습니다. 봤죠? 당신 곁에 있으면 이 세상도 더 진솔한 언어로 사랑을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니까요. 저는 바람결에 웃음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건네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수많은 상처를 겪고 난 지금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도 사랑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의 외할머니 댁 방문은 제가 결코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머무는 이틀 동안 제가 진정으로 집안의 한 사람으로서 꼬치꼬치 캐묻거나 감시당하지 않고 며느리나 아내라는 역할에 억지로 자신을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밥을 짓고 마당에 꽃에 물을 주고 세탁기가 낡아서 손으로 빨래를 했습니다. 이 모든 사소한 일들이 저를 살아있게 가볍고 복잡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과 손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 할아버지가 우리 둘이 멀리 떨어져 연애할 때 보낸 편지란다. 3년 동안 매주 꼬박꼬박 한 통씩 보냈지. 저는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눌러 쓴 글씨, 소박하고 꾸밈 없는 말들. 밥 제때 챙겨 먹고 머리 감고 나서는 꼭 수건으로 감싸고. 당신이 아프다니 내 속이 다 타는 것 같소. 할머니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사랑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란다. 그저 매일 서로에게 충분히 다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책임감 있고 진실한 남자라야 네가 기댈 수 있지. 만약 두렵고 불안해야 한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한 법이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감사함이 솟아올랐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옳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도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곳을 과감히 떠날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로 돌아와 저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강인함을 증명하기 위해 고통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감정, 휴식, 그리고 사랑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제가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도연 씨가 작은 선물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당신 거예요. 열어보니 안에는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연꽃 모양의 펜던트, 가장 작은 꽃치패는 고요할 정징. 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보았습니다. 왜 정이에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온갖 풍파를 헤쳐나와 오늘까지 굳건히 서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서두를 필요도 애써 강해질 필요도 없어요. 그저 고요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제가 당신에게 가장 바라는 거예요. 저는 목걸이를 걸고 차가운 연꽃 펜던트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처음으로 저는 제가 진정으로 평온해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법입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익숙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야, 나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다시는 그녀에게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렇게 평범한 날에 그녀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저는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입원했다. 심근경색으로 지금 응급실에 있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널 용서해달라고 할 염치는 없지만 지금 전화하지 않으면 내 양심이 편치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저는 그를 증오했고 두려워했지만 그가 죽거나 불행해지기를 바란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제 인생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타인처럼 사라져 주기만을 바랐을 뿐입니다. 저는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 남은 과거의 조각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낡은 상처를 받아들이기 전에 똑바로 쳐다보는 것처럼요. 전 시어머니는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퀭했고 손은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환자가 위기를 넘겼으며 짧은 면회가 가능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앙상하게 마른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떠 저를 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네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저는 그의 손을 잡지도 더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온 건 아직 이 집의 며느리라서가 아니에요. 저는 아버님을 용서했다고 말씀드리러 왔어요. 아버님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원망을 품지 않고 계속 살아갈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울었습니다. 정말로 울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남자가 더 이상 저를 숨막히게 했던 집안에 위험 있는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저지른 잘못 앞에 무너져 내린 늙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후회도 통쾌함도 없이 돌아섰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에게 얽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정으로 그를 넘어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골의 작은 카페에서 도연 씨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병원에서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가 아팠는지 화가 났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말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을 해냈어요. 용서했지만 약해지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섰지만 오만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를 보고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선택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가 놀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여전히 그의 손을 꽉 잡은 채 말했습니다. 그 사람 당신으로 할래요.
도연 씨는 제 손을 잡고 부드럽게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당신 곁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빛으로 걸어나가는 사람이 될게요. 그렇게 제 여정은 낡은 장을 덮고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 자신의 손으로서 내려가는 장. 제가 더 이상 피해자도 감시받는 사람도 아닌 자신의 가치를 알고 행복할 자격이 있는 여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장을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서 씨의 이야기는 상처로 가득 찬 결혼 생활에서 벗어난 한 여성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여성이 무조건적인 희생과 인내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존중받고 자신의 가치대로 살아가기 위해 태어났다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좋은 여자는 참아야 한다는 수많은 편견 속에서 민서 씨는 용감하게 자기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고통 앞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고 치유하고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기는 교훈은 용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족쇄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행복은 차가운 가정을 억지로 지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벗어나 자신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을 때 시작됩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폭풍우를 겪고 밤에 몰래 눈물을 닦아본 경험이 있다면 평온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기 시작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고 무언가를 남겼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 더 많은 귀한 의견을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을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모든 삶의 페이지가 귀 기울여 듣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곳, 바로 이곳에서요.